트럼프 행정부는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위해 이슬람공화국에 일주일간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잠시 중단된 동안 정권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해왔는지 들어봅시다. 선대남을 위한 살인 마르아미고 Maramigo. 아시케 코시 이마베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지옥입니다. 만약 우리가 암살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네 피에 맹세코 암살의 죄가 우리 목에 걸릴 것이다. 신의 힘으로 바람이는 우리의 15번째 봉기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여성들은 인샬라 트럼프나 네타냐후를 죽이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상은 바로 바라민의 남성과 여성들이 제공하는 100kg의 금입니다. 100kg의 금입니다. 인샬라 곧 이 소식이 이란 국민들에게 전해져서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제거되길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죠? 네타냐후나 트럼프를 죽이는 사람에게 100kg의 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은 정말로 태도를 바꿨네요. 지금 협상 대표이자 이슬람공화국 국회의장인 모하마드 갈리바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슬람공화국이 양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맘의 피해 복수를 위해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접근은 절대적으로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며 일해왔습니다. 맹세코 이것이 미국의 패배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바로 이슬람공화국의 수석 협상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물론 미국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즉 이 협상가들을 허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강한 부정입니다. 또한 장례식에서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끔찍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게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벨라미 씨, 지금까지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지금은 뭐 하나 말이 되는 걸 기대할 희망조차 없어졌어요. 그리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정말 많은 의문이 남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란과 관련해서는 협상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 어디 갔나요? 아니요.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당신이 거리로 나가라 했고 그들은 학살당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장례식 때 저는 화려한 연출은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심지어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인들까지도 장례식에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인을 죽인 것처럼 보일 거고 모든 게 이스라엘 탓, 미국 탓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면에서는 정말 대단했죠. 제가 정말 바랬던 건 이 말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장례식을 그냥 핵으로 날려버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불편하네요. 루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표적 공습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중 몇 군데는요. 적어도 표적 공습은요. 네. 왜냐하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차피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난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올 거라면 수심이 조금만 더 깊었거나 물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저도 우리가 봤던 몇몇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PP 사건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또 후티 반군이 장매 햇렬에 도착하는 영상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 이어진 장례식의 주제가 마침 미국의 건국 250주년과 겹쳤는데 바로 미국의 죽음을이에요.
누구 말에 속지 마세요. 제 말은 그건 일부러 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상징성을 정말로 믿어요. 그리고 미국인들과 서방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의미는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야. 라고 말하길 좋아하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거예요. 그리고 네타냐후의 목에 100kg의 금을 걸겠다는 말도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많은 서구 사람들이 이들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독립 선언문입니다. 그들은 말한 그대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방의 많은 지도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거예요. 그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모든 선동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를 암살하라는 노골적인 유인책들을 모두 축소해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그 사람을요. 특히 장례식 장면 등 이 상황들이 저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져요.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한데도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실망스러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참석자들 중에 그렇게 유명한 인물들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 국가에서 온 D급, C급 정치인들과 외교인사들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이 장례식 현장에는 많은 테러 단체 대표들도 눈에 띄었죠. 트루크, 지금까지 본 장례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협상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얻어서 복수와 선전의 힘을 과시하는 장을 마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은 그들이 각 나라를 꼬란의 구절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안 좋은 구절을 받았어요. 그 구절들은 터키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동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구절들은 그들이 적과 협력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탈레반은 가장 좋은 말을 들었고 동맹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동맹으로 환영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탈레반을 동맹으로 받아들입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라서 그렇다고 하죠. 맞나요? 순위파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사악한 정권을 위해 우리 군인들을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무슬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이 그냥 농담 같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협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란이 다시 힘을 키워서 반격할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이 12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몇 달 동안 계속 선언해온 거예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소개를 못 드렸는데 투르크 아부지 씨는 터키 출신 연구원이며 이스라엘에서 공부 중인데 터키 정권의 표적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식에 참석한 아주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벨라미 씨, 협상과 관련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갈리에프 본인이 어떤 형태의 사찰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두고 협상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이 협상은 핵 문제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선동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축소해서 말했는지도 다시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는 여러 번 표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싸움에 관한 일이었고 그게 결국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처럼 되어버렸죠. 거의 마치 그의 메시아 순간 같았고 피가 흘러내리고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헤즈볼라의 또 다른 공격이나 비슷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덜 애국적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테러리스트 편에 서게 되는 걸까요? 그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지만 이제 협상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선 그 단어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면 처음부터 뭔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만 끌고 있죠.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층 측면에서 보면 지지층은 그에게 만족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좌파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듯이 우파에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반이스라엘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공화당 전체 지지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그들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웃기네. 이건 미국 우선이어야 하잖아 라고 해요.
하지만 세계 최강국의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이란 게 뭘까요? 만약 당신이 일어서서 심지어 말로만이라도 누군가를 겨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선례를 세울 수 없다면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요. 당신이 흥미로운 점을 짚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트럼프의 발언을 보며 이게 다른 미국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일지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은 잠시 있고요. 이스라엘이 싫다고요? 좋아요. 싫다면 싫은 거죠. 그런 발언이 미국 동맹국들과 전 세계 작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슬람 공화국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죠.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독재 국가들의 행동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유세계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를 속이고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제 말은 글쎄요, 중간선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가 하원과 상원을 잃게 되면 자신의 의제가 무엇이든 간에 정말 큰 공병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말은 그건 11월까지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공화국에서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매일 더 많은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샤나,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협상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목표가 뭔가요?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란 정권의 위협을 과소평가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죠. 맞죠? 우리가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공격에 대응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사주한 것처럼 그게 바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진 위협도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계속되어 왔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이란 정권이 대리인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자국민에게든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저에게 협상은 거의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걸 축소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입지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위협을 축소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두 배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긴 한 건지, 혹은 그게 바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진짜 위협이 되는 것처럼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이슬람 공화국이 여러 번 위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보복을 보고 있어요. 이슬람 공화국이 선박을 폭격하면 미국은 정권 측의 사소한 표적 하나를 폭격하죠. 그리고 결국 비례적 대응이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례성에 집착하는 걸까요? 국제법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적을 완전히 물리칠 수 없다는 개념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웨스트윙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적에게 비례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잖아요. 적을 물리치고 싶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툴긋,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는 협상 과정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란은 자신들이 서명할 어떤 합의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이 자국 국영 TV와 국제방송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믿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지연 전술일 거예요. 제 말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월드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고 다들 보고 있어요. 모두가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요. 저는 월드컵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TV를 보고 있죠? 제 아이들은 모로코랑 캐나다가 경기해요 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뭐? 라고 해요. 정말 웃겨요. 누가 신경 써요? 지금 전 세계가 축구와 테일러의 결혼식에 집중하고 있죠. 네, 물론이죠. 어떻게 있겠어요. 맨해튼 전체가 마비됐잖아요. 참고로 저 테일러 팬이에요. 저도요. 참고로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실제 정권이 어떤지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또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자주 해온 일이에요.
그게 바로 터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말하는 방식만 봐도 점점 더 다음 주요 충돌 대상, 다음 주요 적이 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투르크,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터키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하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걱정스러워요. 우리는 의회의 많은 의원들이 보수든 진보든 이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 정권은 좋은 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트럼프는 연설할 때마다 에르도안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에르도안이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아시다시피 터키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두드러졌어요. 저는 터키가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에르도안은 다르게 말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터키 관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터키의 선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터키가 정말 비민주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말로 제3세계 중동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세계에 자신들의 선전을 알리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이란, 즉 이란 정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을 죽이고 모든 종류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서구의 좌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이것도 그들이 바라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TRT 월드와 또 다른 언론, 때때로 제인 크루거 같은 사람들이 터키를 유일하게 도덕적인 나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건 국영 TV로 국가가 지원하는 TV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터키어로 TRT를 볼 때면 마치 이란 정권의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선전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터키에는 미국과 나토의 기지와 시설이 24개가 넘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 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외교 정책인가요? 저는 터키 언론인들이 질문할 때 이런 점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그들은 외교 정책에 대해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누구 편인가요?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단지 오늘날 정권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외교부 장관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름이 뭐였죠? 하칸 피단, 터키의 외교부 장관인데 꽤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클립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터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대통령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 이름을 독일어 원본보다 낫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들리네요. It's better in the original German, you know. 정확히 앱처럼 들려요. 정확히 바른 사람처럼 들려요. 그들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인류가 참여해야 해요. 제 말은 이 수사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보여요. 또한 터키 대표가 터키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에 맞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웃겨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제 말은 이건 거의 나치식 수사 같아요. 터키가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에르도안이 바로 JD 벤스에게 가서 이 모든 걸 막으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크루드족을 끌어들여 무장시키고 봉기에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터키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가 있으면 불도 있는 법이니까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에르도안이 전혀 침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침묵한 건 아니에요. 당신 말은 그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 같아요.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단지 방해만 해서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키프로스 사람들은 실제로 올바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의 나라 북부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그곳은 현재 터키인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안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인정함으로써 터키 정권의 분노를 다시 한번 자극했어요. 맙소사, 100년도 넘게 전에 일어난 학살을 우리가 인정하다니 정말 큰일이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터키는 현대 터키 국가가 생긴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추악한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증거를 지워왔죠. 하지만 이에 대해 터키 정권이 추가적으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인정하면 외교를 끊고 대가가 따를 거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일주일 뒤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번엔 그 과정이 더 빨랐고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맞아요. 터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이 얘기를 더 자주 해요.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어서 그들은 많이 기분이 상하죠. 저도 아제르바이잔 팔로워들한테 메시지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은 터키에서 꽤 민감한 이슈예요. 터키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조차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금기시 됐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게 기억나요. 그때 저는 6, 7살 정도의 아이였는데 모두가 프랑스 제품을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터키 뉴스를 다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그들이 이걸 극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워요. 그거 좋네요. 예전엔 집단 학살이라는 말조차 쓸 수 없을 만큼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에르도안의 방향성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죠. 알겠어요. 자,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인 영웅과 악당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물론 이번 주에도 악당들이 부족하지 않으니 악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악당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시작해 보시죠. 오늘의 악당을 저희가 먼저 소개하게 해주셨네요. 투르크, 오늘은 누구인가요? 아마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제 나라의 외무장관 하칸 피단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험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는 터키 국민들이 수천 가지 문제에 대해 그의 답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선택해요. 그들은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 갈등을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 기도마다 이스라엘의 파괴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가자 국경 평화 계획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 계획은 보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정말 혼란스러워요. 서명했어요. 그는 트럼프 옆에서 서명했어요. 그들은 함께 앉아 있었고 믿을 수 없어요. 그가 그 협정에 서명했어요. 터키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하칸 피단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칸 피단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고 하마스를 무장해제시키는 하칸 피단을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마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마스가 근거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야당 대표조차 하칸 피단에게 그걸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마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연장선이고 무슬림 형제단은 터키 공화국과 아타티르크의 혁명에 복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아타티르크가 세속적인 헌법을 제정한 후에 칼리프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는 어떤 아랍 국가나 무슬림 국가도 이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쓸모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무슬림 형제단의 지도자였던 하산 알 벤나가 세속적인 터키 공화국에 복수하기 위해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들은 터키를 그들의 근거지로 삼고 복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터키 공화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이 바라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위협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들리스트 아이나 TRT 월드 같은 곳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칭찬하는 서구 좌파들의 댓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충격을 받아요.
정말로 그의 모든 정적들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제 그를 칭찬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저도 당신이 위협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말하는 걸 잊었는데 이제 정말 자연스러워요. 당신은 정말 인기 많으시네요. 무슨 일로 공경에 처하신 거예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연속적인 모욕죄로요. 알겠어요. 콜로프.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네. 와, 좋아요. 그럼 샤나, 이번 주에 네가 뽑은 최악의 인간은 누구야? 무너져가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 이번 주에는 민주당을 지목할게. 왜냐하면 그 당 내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대화가 이제는 받아들여질 만한 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야. 민주당 개선 후보에 대한 CNN 토론 중에 한 패널이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존 오소프가 민주당 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또 다른 패널인 알렉스 미켈스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대인처럼 보인다고 말했어. 그리고 존 오소프는 조시 샤피로만큼 유대인처럼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했어. 하지만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 내가 말하려던 건 그는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는 그 미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민주당원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벤자민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야.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신뢰를 얻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가 민주당의 두 급간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스캇 위너에게 그게 그한테 얼마나 잘 통했는지 물어봐. 그래, 어떤 유대인은 더 유대인처럼 보이기도 해. 존 오소프는 조시 샤피로만큼 유대인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의미가 무엇이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보다 덜 유대인 같으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거야. 말이 돼? 우리는 정치 성향이나 의견, 공약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안 보일 정도로 코가 크거나 작은지로 선출 여부만 따지고 있어. 다른 소수자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봐. 누가 무슬림 후보는 덜 무슬림이어야 한다거나 흑인 후보는 덜 흑인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이란에게 히잡 벗으라거나 틀라입에게 팔레스타인 혈통 포기하라 했던 적 있니? 반면 민주당 연방의회 의원들은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라 부르고 하마스 테러를 명확히 비난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아. 그건 괜찮게 여겨진다. 진지한 정치 분석가 중 무슬림 전체가 선출 가능하려면 종교적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는 없어. 유대인들만 올바른 유대인임을 증명하라는 기대를 받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은 거의 100년 동안 소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왔어. 1968년 이후로 약 71%의 미국 유대인들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했지. 하지만 이제는 어쩐지 이 당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불리한 점이 되었어. 이런 미국은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야. 역사를 아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시작된 일이 유대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미국이여, 당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자유사회에서 해결책은 유대인이 덜 유대인처럼 되는 게 아니야. 해결책은 이런 광기를 처음부터 일으키는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거야. 미국인은 종교, 인종, 신념과 상관없이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도록 강요받아선 안 돼. 당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있든 이것을 경고 신호로 봐주길 간절히 부탁해. 만약 미국을 구하고 싶다면 이 증오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 에리칼, 너 큰일 났어, 얘. 그래. 나는 네가 터키에 대해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 너는 터키에 대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터키 사람들도 그걸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 마. 이런 깊은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미국인들도 깨어나길 바란다. 나도 그래. 벨라미, 이번 주 최악의 인간은 누구야? SABC, 남아프리카 방송공사야. 이번 주에 외국인 혐오 공격이 일어나고 있었고 모든 외국 국적자들에게 2달의 경고와 함께 6월 30일까지 나라를 떠나라고 했거든. 내가 남아프리카에 살았을 때 내가 떠난 해가 2008년이었어. 그때 외국인 혐오 공격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걸 봤는데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어. 내부적으로도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SABC는 ANC가 소유하고 있는데 ANC는 이란 정권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걸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랄 일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알자지라처럼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언론들도 알다시피 이 민간인들이 조직한 시위가 사실상 사람들을 집에서 끌어내 린치하려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심지어 귀화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들조차도 떠나지 않으면 관에 실려 나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받았어. 그런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릴지 알아내야 해.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를 화나게 한 건 모두가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했던 점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보고 들어야 해요. 여러분은 보고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테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이 비난받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아파르테이드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혐오 공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레드카펫 위에 서서 다른 모든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항상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일꾼들을, 그리고 그들은 가족 같다고 했어요. 그녀의 정원사가 그녀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녀는 정원사를 위해 집에 자리를 마련해줘야 했고 부모는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보냈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봐서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녀의 정원사인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꼭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냥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연락했어요. 방금 2사람이 살해당했어요 라고요. SABC는 타운십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외부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라면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는 시기였죠.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도하지 않을 거예요.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비극이에요. 헌법에 따르면 이 나라는 가장 자유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나라 중 하나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 ANC가 이 나라를 망쳐놓은 방식은 피해의식과 특권의식에 뿌리를 두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켜보는 건 정말 실망스러워요. 남아프리카에는 그렇게나 많은 잠재력이 낭비되고 있죠. 그리고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과 깊이 연관돼 있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란셀은 남아프리카의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MTN과도 협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란 주요 인터넷 제공업체의 약 49%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오랫동안 인터넷이 차단된 곳입니다. 그리고 MTN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성명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그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말 실망스러운 장면이에요. 이제 이번 주 최악의 인물을 뽑으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10월 7일 학살이 일어난 지 1000일을 맞았습니다. 정말로 가자지구 국경을 넘어 주권 국가인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251명이 납치되고 단 하루 만에 1200명 이상이 학살당한 날이었어요. 끔찍하고 정말 끔찍한 날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반유대주의의 물결이 시작됐죠. 적어도 1930년대 홀로코스트 이후로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처음으로 저는 10월 7일의 영상 일부를 봤어요. 그동안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보는 건 정말 힘들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이미 다 본 영상인데도 그렇고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저는 뉴스에서 그 일을 보도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오늘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이미 봤던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팔레스타인 측과 프리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인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 이스라엘 침공 1000일째 되는 날을 팔레스타인 집단과 프리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시작된 지 1000일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은 10월 7일의 행동에 대해 10월 27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상작전도 없었고 가자지구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월 7일, 2나 6일, 5일, 4일에는 가자지구 안에 이스라엘인은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 이미 인질로 잡혀있던 몇 명을 제외하고는요. 대규모 납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소수의 인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무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 팔레스타인이라는 죽음의 집단이 어떻게 역사적 서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유대인들이 이곳 출신이 아니고 식민 지배자나 유럽에서 온 침입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랍인들은 이곳에 식민 지배자로 왔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있어야 한다거나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논쟁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이곳 출신이고 오늘날의 아랍계 팔레스타인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 협상하기보다 우리는 계속 역사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영원히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이 10월 7일에 시작됐다고 불평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과 유대 국가에 대한 집단 학살 시도였어요. 저는 이런 역사 왜곡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것도 정말 싫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 집으로 돌아온 인질들,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의 끔찍한 지하디스트 인권 침해 전술에 맞서 싸운 군인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욕이에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상처에 소금까지 뿌려 이제 정말 지쳤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데이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지난주 목요일이나 1000일 전 목요일에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질렸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 제 최악의 인간들이에요.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최악의 인간들이에요. 끔찍해요. 저도 그런 걸 좀 봤는데 오늘은 정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지금 알리시아 로비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게 저를 더 화나게 해요. 누군가가 겪었던 일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를 가뒀던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산타바바라 어딘가의 멋진 곳에서 할 말이겠죠.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요. 그건 집단 학살이에요. 저는 정말 사람들을 못 참겠어요. 정말로요. 정말 말도 안 돼요. 10월 7일의 영상을 어떻게 보고도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이 거리에서 쇠 파이프와 몽둥이로 우리 인질들을 픽업 트럭 뒤에서 때리는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걸 보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실의 전복이에요. 이건 전복이에요. 트레이스. 그리고 그들도 그걸 알아요. 그들은 알아요. 정말 너무 뻔뻔하게 계속 그렇게 해요. 네, 정말 미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엘람이 이번 주 영웅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제 영웅은 여러 명이지만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인공은 유발 라파엘이에요. 그녀는 작년에 유로비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카비아 게임에 있었어요. 마카비아 게임을 위해 이스라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경기장은 부모님들을 보며 느끼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마카비아 게임이 뭔가요? 마카비아 게임이요. 저는 우리만의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화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두려웠던 시기에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소리치며 I'm Israel High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유발 라파엘이 Rise Up을 부를 때 그녀는 안드라데이의 곡을 아주 천천히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절정 부분에서 불꽃놀이가 터질 때조차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운 건 2번뿐인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언제 울음을 멈출지 알람을 맞추고 혼자 있을 때만 울어요. 저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앉아있고 이곳을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자랑스럽고 전 세계가 우리를 미워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해내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장에서는 정치나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말하자면 완전히 극대화된 유대인의 기쁨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낀 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미소를 짓고 특히 10월 7일 이후에 모두가 잠시나마 안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되뇌게 되는 정말 이상한 시기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힘이 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들과 아직 싸우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스포츠도 괜찮아요.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그런 것도 정말 좋아요. 알려주세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도 저는 갈 거예요. 저도 한 번쯤 스포츠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멘.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카비 대회를 주최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도 감사드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단을 취소해야 했다는 걸 압니다. 3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을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멋지고 마법 같은 순간을 놓치게 된 거죠. 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라파엘도 정말 대단해요. 그녀 역시 노바 생존자이고 그 죽음의 대피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실제로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끔찍하고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었어요. 한번 그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어인 저조차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녀는 지금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그녀의 강인함과 침착함 그리고 용기 정말 놀라워요. 네, 정말 그래요. 쇼샤나,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알겠어요. 제 영웅 이야기는 다소 무거울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가 가진 이 플랫폼을 써야겠다고 느꼈어요. 제 영웅은 학살당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이지리아인들이에요. 힘든 거 알지만 꼭 함께 봐주셨으면 해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조금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15명의 신도들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교회에서 학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납치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어요. 고문과 집단 성폭행,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보는데 이 여성들은 스스로 2발로 벤에서 내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가 가자 지구의 집단 학살에 대해 정말 많은 열정과 분노 그리고 분개를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전쟁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어떤 분쟁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흑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고 이스라엘과 트럼프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요. 하지만 온라인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께 꼭 그분들을 팔로우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에게 편지 쓰기를 요청하면 꼭 따라주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콜린 캔디스나 맥인 켈리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터커 칼슨, 어쩌면 에리카 커크도 마찬가지죠. 에리카 커크라면 뭔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 교회와 마을이 공격받고 목사님이 살해되며 아이들은 돈과 지하들을 위해 인질로 잡혀가고 있어요. 모두에게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우울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나이지리아의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려 한다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유엔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잘할 때 그들은 조직 전체를 그런 영상에 의존해 운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맞아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아프리카 관련 영상이나 아이를 구하세요 같은 걸 보면서 자랐어요. 저도 잘 모르고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엔에 묻고 싶어요. 어디 계신가요? 정말 끔찍해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고 이 문제가 그곳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중동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이집트에서 콥트 교도들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오랫동안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리아에서 두루즈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내의 일부 기독교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이란 내에서 이슬람 공화국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들도 겨냥한 지하디스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단지 첫 번째 표적일 뿐이고 그 다음은 서구 문명 전체, 그리고 특히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 정말 속상해요. 아니요. 사람들은 다른 일에 몰두해 있어요. 유일한 유대인 국가에 집착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래요. 보기나 생각하기 힘들더라도 중요한 영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해요. 투르크,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레바논의 대통령 조셉 아운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엠네스티,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죠? 엠네스티. 네. 국제 엠네스티과 5개의 다른 비정부 기구들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합의를 비난했습니다. 이 인권단체는 평화협정을 비난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비난했습니다. 네, 어제 그 시리즈를 읽었어요. 네, 시리즈요? 그리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건가요? 그게 그들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그들은 실제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배신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어요. 네, 어젯밤에 영웅을 찾으려 웹사이트를 보다가 그걸 받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와우, 국제 엠네스티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와우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인권단체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을 점령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런 인권단체 중 한 곳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저는 어리고 멍청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이란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는 완전히 무시하는 걸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레바논과 레바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요. 제가 보기에는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 그리고 그들의 주권을 납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들이 아직도 이런 분노를 가지고 배신이라고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배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셉 아운은 일어섰고 그는 매우 단호했어요. 전반적으로요. 네, 그는 그 합의를 옹호했고 그리고 저는 그가 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침내 누군가가 레바논 국민과 주권을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침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도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그 합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곧 평화가 오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그래요. 네. 네, 저는 조셉 아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기뻐요. 그래서 그는 제 영웅이에요. 아주 좋아요. 정말 훌륭한 영웅이에요. 제 생각에 그는 또 영웅으로 꼽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를 몇 번이나 영웅으로 뽑았지만 네, 정말 그래요. 그는 정말로 아주 변함없이 꾸준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레바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새로운 미스 이스라엘인 다니엘 야블론스카인데 사실 그녀는 제 소중한 친구예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작년에 그녀가 아마 1차 준우승이었거나 2차 준우승이었던 걸로 알아요. 1등은 우승자고 1등 준우승자가 2등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미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해 왔어요. 오랫동안 활동가로서 엄청난 일을 해왔고 유대인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대표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자랑스럽게 대표해 왔어요. 그녀가 여기로 이주한 이후로요. 그녀는 이스라엘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녀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 참가자로 발표된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녀는 정말 멋지게 해낼 거예요. 분명히 그녀는 아름답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재능을 가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와 친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대표하게 되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를 정말 훌륭하게 대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니엘 야블론스카가 2026년 미스 이스라엘로 뽑혔다는 소식에 정말 기쁩니다. 이번 주 저의 영웅은 그녀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언젠가 꼭 그녀를 이곳의 진행자로 모셔야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재 미국에 있는 플레르 하산 나움과 원격으로 특별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방송될 그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JNS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